불교 미술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되면서 이제 많은 사찰과 탑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동아시아 3국에서는 많은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탑, 우리나라에서는 석탑, 일본에서는 목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석재가 산출되기 때문에 석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탑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역시 인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탑은 인도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고대 인도에서 무덤을 의미하는 스투파라는 용어에서 탑의 명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탑은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불교에 시조했던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을 때 나온 많은 사리를 어디다 봉헌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탑에 봉헌하게 됐는데, 그 탑의 모양이 이제 그 대접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복발형 탑에다가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탑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부처님의 그 사리를 탑 안에 봉헌함으로 해서 탑 자체가 부처를 상징하게 됩니다. 부처의 진리를 일반 대중들한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시킨 조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탑의 모양은 인도에서는 이제 반구형, 복발형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제 그 대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반구형 탑의 특징은 그 사리가 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신도들이 그 사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 경전과 불상과 불교의 어떤 의례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게 되는데 탑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사리가 가게 됩니다. 사리를 갖고 가게 되는데 그 승려들이 사리를 갖고 갔을 때 그 사리를 어디다 봉헌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그 사리를 처음 봤을 때 어디다 봉헌하냐면은 당시의 건물 중에 그 중국에서 그 목조 중층형 여러 층으로 만든 목조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조 건물 내에다가 사리를 봉헌하고 그 일반 신도들이 그 사리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당 같은 형태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목조 중층형 건물에서 사리가 봉헌됨으로 해서 그 중국에서 목탑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기원이 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목탑이 발전하고 이후에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래되고, 특히 이제 고구려 때 소수리망, 백제 침략왕 때 4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곧이어 한반도에서도 사찰이 만들어지고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한반도에서도 처음 만들어진 탑은 중국식 탑을 모방한 목탑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탑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석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목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탑은 석탑이 남아있고, 그 석탑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우연고유섭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연고유섭 선생님을 한 번쯤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고유섭 선생님은 1925년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인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제 1925년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경성제국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하셨습니다. 1933년 개성박물관장에 부임하셨는데 33년부터 거의 10여 년간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전과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에 주력하셨습니다. 특히 당시는 일제강점기여갖고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연고유섭 선생님께서 한국 타파의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최초의 학술적인 논의를 이제 제기하시고, 일본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도 내시고, 그리고 발전적인 어떤 한국 타파의 발전사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944년 40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우연고유섭 선생님의 연구 성과는 이제 21세기인 현재도 그 연구 성과의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우연고유섭 선생님께서 했던 그 석탑 연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석탑의 발전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셨던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석탑 발전사를 시원기, 전형기, 정형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 고유섭 선생님에 의해서 정리된 한국 석탑 발전사의 그 내용은 지금도 이제 통용되고 있고, 강론에선 일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연구 성과가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영 고유섭 선생님께서 20세기 초반에 설정해 놓은 우리나라 석탑 발전사가 지금도 이제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원기는 이제 삼국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 등장하는 익산 미륵사지, 백제 시대 때 만든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 그 최초의 석탑을 시원기로 설정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통일 직후에 등장하는 3층 석탑의 모델이 되는 가문사지 3층 석탑 이후부터 등장하는 석탑을 전형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석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신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딱 3층 석탑은 이런 모양이다 하면서 이중 기단에 3층 지붕돌을 얹은 그 3층 석탑의 틀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형기 석탑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 국가의 지원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탑의 그 사찰이 증가되고, 사찰에서 석탑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많은 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규모가 큰 석탑에서 규모가 작은 석탑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석탑으로 탑의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석탑이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원기, 전형기, 정형기의 석탑의 흐름이 우리나라 그 석탑 발전사의 초반에 해당하는 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석탑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석탑 용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탑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3층 석탑이다, 5층 석탑이다, 7층 석탑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석탑은 그 층수를 어떻게 셀 수 있냐? 그럼 일단 지붕돌을 세시면 됩니다. 지붕이 몇 개인지. 지붕이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러면 3층 석탑이고요. 5개 있다, 그러면 5층 석탑인데, 그럼 지붕이 4개 있는 건 몇 층 석탑인가? 그럼 4층 석탑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층 석탑은 있지 않고요. 지붕이 4개 있다, 이렇게 4개만 남아있다 하면은 그 석탑의 비례를 보아갖고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비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석탑은 5층 석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층이 어느 날 도개돼 갖고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탑은 홀수로 나갑니다. 3층, 5층, 7층, 9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은 주로 3층 석탑이 제일 많고요. 고려가 등장하면서 5층과 이제 7층 석탑도 이제 종종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탑의 특징은 그 백제 석탑과 신라 석탑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어디서 보냐 하면 기단부에서 봅니다. 백제 석탑은 기단이 좀 낮고요. 신라 석탑은 기단부가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기단의 차이, 그리고 지붕돌, 옥계석이라고 불리는 지붕돌의 경사도 차이가 백제 석탑과 이제 통일 직후에 이제 3층 석탑을 만들어내는 신라 석탑과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상륜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탑 용어 설명에서 상륜부를 보면은, 상륜부는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는 상륜부는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만 통일신라 시대 겁니다. 그 위에 상륜부 가운데 철주라고 해서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그 주변에 동그란 이제 석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을 화려하게 하는데, 그 쇠꼬챙이가, 찰주라고 불리는 쇠꼬챙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녹이 슬어갖고 부러지게 되면은 상륜부도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륜부가 남아있는 석탑은 매우 드물고요. 현재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 있는 상륜부도 실은 실상사 상륜부를 모방해서 근래에 세워놓은 상륜부가 됩니다. 저는 지금 용어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석탑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유섭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석탑을 그 시원기, 전형기, 정형기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책에서 보면 또 1기, 2기, 3기 이렇게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는데요. 1기 석탑은 역시 최초의 석탑입니다. 최초의 석탑은 익산 미륵사와 이제 부여 정림사 하면서 백제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백제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미륵사 같은 경우는 익산에 있는 거대한 사찰이 됩니다. 익산의 미륵사는 이제 백제의 국력을 모은 국가적인 가람으로 습지를 매립하고 평지 가람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찰의 창건연대는 그 서동요의 주인공이었던 무왕이 제위 초기인 7세기 초에 건립을 하고, 그 사찰이 이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갔던 것으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왜 무왕은 7세기 초반에 그런 거대한 사찰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7세기가 들어서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백제와 신라 간의 국가 간 경쟁이 이제 극에 달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국이 영토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초긴장기가 되면서 삼국은 국력 신장에 힘을 쏟는 한편 불교의 힘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국론을 통일을 꾀하고자 국가적 후원하에 대규모 사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국가적 경쟁의 대상으로서 거대한 사찰이 등장하게 되고 그 와중에 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지금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보건도용이 나오는데요. 보건도가 나오는데 중앙에 거대한 목탑이 만들어지고 양측에 그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 목탑을 만들고 지금 이제 그 한 사찰 안에 탑이 3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탑은 목탑이고 양 측면에 있는 탑은 석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목탑 옆에 있는 양 측면에 있는 석탑을 원래는 목탑으로 만들었었는데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에서 백제가 무왕 때 처음으로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백제는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목탑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건축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파격적인 방법으로 석탑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목재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에 있는 그 거대한 목탑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목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령이 오래된 목재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목재를 다 소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탑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륵사라는 하는 거대한 가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목재가 이제 필요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은 사찰을 만들 때 거의 소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탑을 1개가 아니라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탑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나무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익산 미륵사지 주변에 있는 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아마도 백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질의 화강암이 산출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화강암이 산출되는 장소는 익산과 포천이 이제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익산의 돌들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아주 건축 자재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던 그런 화강암이 됩니다. 그 화강암을 백제 사람들은 화강암을 이용해 갖고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 화강암을 목탑을 만들기 위한 부재처럼 다 토막토막 토막을 냅니다. 그래갖고 목탑을 만들듯이 석탑을 목탑의 재료처럼 목탑의 재료처럼 다 토막을 내놓고 다듬은 다음에 그걸 조립하게 됩니다. 그걸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 되고요. 백제인들의 어떤 창의적인 그 예술 정신, 백제인의 어떤 높은 기술력을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그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오랜 시간 동안 번개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풍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야외에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 도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도개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그 도개된 거를 일본 나름대로 수리한다고 해서 거기다 다량의 시멘트를 이제 입히게 됩니다. 그 다량의 시멘트를 당시에는 그게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다량의 시멘트를 입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시멘트 자체가 이제 그 석탑의 석탑을 유지하는 데는 일정 정도 도움을 줬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석탑의 훼손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1999년에 해체 수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친 그 수리와 해체와 복원 과정을 거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올해 2019년에 새롭게 이제 단장해갖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문화재 보존사에서 한 획을 걷는 굉장히 중요한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은 바로 현재 복원된 석탑이 있고요. 이게 서탑이고 동탑은 이제 복원이나 어떤 그 연구 성과 없이
임의로 이제 그 석탑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익산시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허벌판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석탑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 답사기에서는 그 최초로 만들었을 때 너무 이질적이어서 모 답사기에서는 그 탑을 보시는 분들이 저 탑을 폭파했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또 그것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이기가 끼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탑 나름대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온전한 모습은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게 그 탑이 그럭저럭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고요. 근데 이 익산 미륵사지가 그동안 이제 또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석탑을 해체해서 보니까 그 석탑의 가장 아래쪽에서 심초석이라고 불리는 돌이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석탑에는 심초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심초석은 뭐냐면은 이제 목탑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지는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 아래에 주로 이제 사리장원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목탑에는 심초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초석 위에다가 이제 중심 기둥을 세워놓고 그 중심 기둥을 중심으로 탑의 목재를 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탑은 돌로 서로 이제 층층이 쌓아가기 때문에 이런 중심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탑에서 사용되는 철주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을 모방해서 만든 탑이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철주를 원래는 이제 철주 기둥을 세웠던 이제 심초석이라고 불리는 주춧돌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도 나왔고, 그 석탑에서 나온 주춧돌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리장원구가 나왔습니다. 사리장원구와 기록등 금동판에 이제 언제 석탑이 만들어졌을까 이제 다 기록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639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리장원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왕이 익산 미륵사지를 만들고, 무왕의 부인은 이제 선화공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 탑도 아마도 선화공주가 만들었을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탑지의 명문 내용에 의하면 선화공주가 아니라 서택 적덕의 딸이 이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리장원구가 발견되고 나서는 선화공주는 어디 갔을까 해갖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화공주가 무왕의 부인이었다 아니었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학계에서는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익산 미륵사지고요. 두 번째 석탑이 부여 정림사지 석탑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석탑은 이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죠, 사비. 현재 부여인데, 부여 한가운데 중심 사찰, 정림사라고 하는 중심 사찰이 세워져 있었고, 그 정림사 마당 한가운데 있는 탑이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역시 백제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기단이 낮고 옥계석이 평평한 그런 백제 석탑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역시 이제 목조탑을 번안한 모습, 목조탑을 모방해서 만든 탑인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이제 목탑을 직모합니다. 직접 모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들을 이제 목탑에 들어가는 목조탑을 만들기 위한 부재로 돌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부재가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석탑에서는 목탑에 필요 없는 부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만든 경험을 살려갖고 불필요한 거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면서 석탑의 엑기스들만 딱 모아갖고 이제 정수를 뽑아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5층 석탑을 만드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이어 이제 백제가 멸망한 거죠. 탑만 본다고 한다면은 백제는 이제 망할 나라가 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제 석탑, 특히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면은 그 앞에 딱 서서 석탑을 바라보시면은 탑이 마치 날아갈 것 같습니다. 탑이 수십 톤의 돌로 만들어져 있는 탑임에도 불구하고 그 탑의 옥계석을 보면은 마치 옥계석이 하나의 날개 같습니다. 그 날개를 펄럭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비례미와 조화미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석탑입니다. 백제인들이 백제 문화의 정수로서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상징성을 이제 부여 사비도성을 점령한, 백제의 사비도성을 점령한 소정방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정방 군대가 이제 사비도성을 점령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표면에다가 2,000여 자 가까이 글자를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소정방 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소정방이 만든 탑은 아니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백제인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후에 소정방이 부여를 사비도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탑의 상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당나라가 그 백제를 점령했다, 그런 내용을 그 탑에다 새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우리나라 석탑의 그 시원기의 석탑으로서 그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가 만들어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앞서 만들어낸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 두 개의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기 석탑으로서 출발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석탑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뭘 했냐 했을 때, 신라도 석탑을 만들긴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에 그 백제처럼 목탑을 번안해서 한 번에 석탑으로 만들진 않고, 신라 같은 경우는 모전석탑이라는 석탑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 634년에 건립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643년에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대장경의 일부와 불전을 장식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귀국하자 선덕여왕께서 그를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그런 이제 사찰입니다. 아마도 그 분황사 모전석탑도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634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이제 그 탑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돌을 이용해서 만들긴 했지만,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돌을 전처럼 벽돌처럼 깎습니다. 그래서 작은 벽돌을 조립하듯이 쌓아갖고 이제 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석탑을 돌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석탑을 만들기에는 많은 기술이 축적돼야 되는데, 신라에서는 아마도 그 기술의 축적이 상대적으로는 좀 늦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더 탑을 쌓기 쉬운 방법, 이제 벽돌을 쌓듯이 쌓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목탑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사찰 같은 경우는 황룡사가 분황사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이 분황사를 세운 이후에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룡사 같은 경우는, 황룡사의 창건은 553년 진흥왕 14년에 월성 동쪽에 이제 원래는 궁궐을 확장하고자 그쪽 땅을 이제 정리했는데, 이제 황룡이 나왔다고 합니다. 용이 나와서 진흥왕이 거기를 사찰로 만들려고 해서 사찰로 변화된 그런 절입니다. 574년에 장육 존상, 굉장히 큰 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584년에는 이제 금당이 건립됐다고 합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건축 기간이 필요했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643년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건의로 구층 목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양 최고의 목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탑은 몽골 침략 기간에 이제 불타가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는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듯이 국력을 쏟으면서 황룡사 구층 목탑 만들고, 황룡사 구층 목탑 만드는 시기에 이제 백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만들고, 부여 정림사지 석탑 만들고, 이제 익산 쪽에 대규모 사찰 경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 7세기 중반기의 탑은 사실은 백제와 신라가 자신들의 어떤 국력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서 이용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라는 그 분황사 모전석탑,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었던 신라는 그럼 석탑을 안 만들었냐?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석탑은 뭐냐면은 탐리리 석탑입니다. 탐리리 석탑은 경북 의성에 있습니다. 근데 탐리리 5층 석탑인데요. 이 탐리리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기단이 광대하고 탑신이 그 위에 실려있는 형식의 석탑입니다. 그 고유섭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착상과 옛 수법에 간략한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탑리리 5층 석탑을 보면은 가장 그 눈에 띄는 그 석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기단이 백제 석탑처럼 기단이 낮고 넓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기단을 모방해서 만든 탑이다. 이런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층 탑신석, 1층 몸돌입니다. 1층 탑신석의 양 측면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 우주의 꼭대기를 보면은 주두라고 해서 목조 건축에서 보이는 그 건축적인 요소가, 목조 건축적인 요소가 여전히 석탑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리리 석탑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석탑의 지붕돌이 자연스러운 경사로 처리된 게 아니라 계단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계단처럼 처리되어 있어갖고 이러한 방법은 그 모전 석탑, 벽돌로 석탑 지붕돌을 만들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미끄럼틀에서 미끄럼틀을 타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벽돌로 만들게 되면은. 그 탑리리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석탑의 지붕돌의 그 경사면을 모전 석탑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의 발전사를 보면은 신라의 경우는 목탑에서 분황사 모전 석탑을 가갖고 무정 석탑을 만들고 그다음에 분황사 모전 석탑에서 탑리리 5층 석탑으로 이제 석탑을 만들고 탑리리 5층 석탑을 배경으로 그 이후에 통일 직후에 백제의 기술과 신라의 전통적인 기술이 합쳐져 갖고 그 전형기의 석탑 가문사 3층 석탑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직전의 모습을 탑리리 5층 석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경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탑리리 5층 석탑이 시원기의 석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시원기의 석탑이 종합돼서 결국은 통일 이후에 가문사 3층 석탑에서 볼 수 있는 전형기의 석탑이 탄생하는 그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석탑의 최초의 기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기 석탑은 백제에서 발생한 목조 타파 양식의 재현 형식과 신라 자신에서 일어난 전조 타파, 전탑 양식이죠. 전탑 양식의 재현 형식이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계기로 전형기 석탑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이제 고유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제와 신라 타파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고선사지 3층 석탑과 가문사지 3층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전형기 석탑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석탑이라는 책에서 명명하셨습니다. 그럼 왜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전형기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등장한 형태, 그 형태가 이후 등장하는 정형기 석탑, 불국사 석탑을 대표로 하는 정형기 석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3층 석탑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문사지 3층 석탑, 고선사지 3층 석탑을 전형기 석탑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초의 통일 이후에 등장하는 최초의 석탑인 그 전형기 석탑, 그 석탑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면 가문사지입니다. 가문사는 이제 신라를 통일하고 또 신라를 통일한 문무왕이 통일을 기념해서 만든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문무왕이 통일 직후에 만들기 시작하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682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사찰입니다. 660년 신라는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에 당의 야욕을 파악한 신라는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나당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국운을 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670년 나당 전쟁을 신라가 먼저 당나라군을 공격하면서 나당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나당 전쟁은 최종적으로 675년 매서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를 계기로 이제 신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는 거의 이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일을 신라가 해낸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당 전쟁 직후에 만든 사찰이 이제 가문사가 되고요. 가문사지 석탑 하면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문무왕이 왜 이렇게 그 거대한 탑을 만들었냐?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국 통일을 기념하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왜 문무왕이 저렇게 큰 탑을 만들었을까?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문사지는 이제 그 동해구라고 하는 그 경주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바다로 이제 그 토암산에서 흘러내린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고요. 현재 그 거대한 3층 석탑 두 기를 동과 서쪽에
세워놨습니다. 가문사지, 특히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는 그 전각 모양의 사리기가 출토되고 그 전각 그 사리기 주변에 사천왕상이 부조된 사리기가 출토되고 그 안에 사리 장치들이 굉장히 화려한 사리 장치들이 출토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그런 중요한 석탑이 됩니다. 그 가문사의 또 특징은 그 중심 법당 건물이 지하가 지금 일반적인 기단 위에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 기단 밑이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통로를 만들어 놔갖고 지금 일반적인 사찰 건물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찰 건물 모습이 보일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문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겠다. 그래서 왜구를 막아내겠다.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용이 되신 문무왕이 언제든지 사찰에 들어올 수 있게 출입구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그 건축에도 반영되고 문무왕의 유언이 그 호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유언이 이제 실제 문무왕께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무왕의 유골이 이제 뿌려졌다 또는 묻혀졌다, 장골처냐 상골처냐 논쟁은 있지만 문무왕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는 대왕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문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바로 그 동해 바닷가에 솟아난 바위에 수중 문무왕릉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 석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높이만 철조의 높이까지 하면 대략 15m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석탑과 다르게 지금 전형기의 그 3층 석탑, 가문사지 석탑은 각각의 부재를 별도의 돌을 만들어서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온기의 석탑이었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처럼 별도의 각각의 부재를 조립식으로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이제 지금 석탑에 들어가는 별도의 부재들을 별도의 돌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조립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층, 2층, 3층 지붕돌 같은 경우는 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석탑의 지붕돌은 한 돌로 만듭니다. 주로 돌 하나로 지붕돌을 1층 지붕돌도 돌 하나로 2층, 3층도 돌 하나로 만드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돌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서 여러 돌을 이제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의 특징이 이제 3층 석탑의 모본, 3층 석탑의 이제 기준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층 석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이제 신라 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을 이루어진 이중 기단을 만들고 있다. 일단 높은 기단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백제 석탑과 다른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신라 석탑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지금 이제 그 이중 기단과 3층 지붕돌을 얹어 놓은 3층 석탑이 가문사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게 3층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아니면 또 많은 답사를 가거나 주변에 이제 역사 유적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은 의외로 3층 석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3층 석탑이 저기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석탑이 7세기 때 만들어졌는지 8세기인지 9세기인지 또는 고려시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강의를 하거나 답사 안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종종 저 석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오시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기록이 있으면은 가장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는 경우도 대략적으로 저 석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형기 7세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676년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하고 나서 그 3층 석탑이 만들어지는 게 7세기 후반이 됩니다. 7세기 후반에 3층 석탑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세기의 3층 석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 고선사지, 경주 국립박물관 뒤편에 있는 고선사지 3층 석탑 해갖고 이제 대형 석탑으로서 지금 현재 가문사지의 2기 그리고
경주 국립박물관 뒤편에 한기 고선사지 석탑. 그래갖고 지금 3기 정도가 8세기 때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석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사찰이 증가하고 불교의 석탑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사찰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같이 거대한 석탑을 매 사찰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석탑의 규모가 워낙 크고 비용과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갖고 거대한 탑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석탑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규모가 작아지는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7세기 후반 석탑 하면은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대표적이고요. 그 가문사지 3층 석탑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가문사지 3층 석탑뿐만 아니라 이후의 3층 석탑들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기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단을 보실 때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층 기단에는 지금 이제 양 측면에 기둥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와 우주 사이에 또 기둥의 흔적이 있는데 그 기둥의 흔적을 탱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의 석탑, 대형 석탑인 가문사지 석탑에는 아래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우주와 우주 사이에 있는 가운데 기둥, 탱주의 숫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하층 기단에 탱주의 숫자가 3개가 있고 상층 기단에 그 우주와 우주 사이에 있는 가운데 기둥 탱주의 숫자가 2개 들어가는 경우 하층에 3개, 상층에 2개가 들어가는 탱주의 숫자가 3과 2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7세기 후반 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8세기 때가 되면은 7세기 말부터 등장하긴 하는데 8세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8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제 그 불국사 석가탑이 대표적인데요. 불국사 석가탑이 대표적인데 8세기 후반의 석탑은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 규모가 작아지게 되니까 아래 기단의 면적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단의 양 측면에 있는 우주와 우주 사이에 있는 탱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면적도 작아지게 되니까 가문사지에서는 탱주가 3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8세기 석탑의 하층 기단에 탱주는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층 기단에 탱주가 2개. 그래서 하층과 상층의 탱주가 2개 들어가 있으면은 저거는 8세기 통일신라 석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9세기가 되면은 이제 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9세기가 되면은 상층 기단의 탱주 숫자가 줄어듭니다. 상층 기단의 탱주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층에 2개, 상층에 1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등장하는 탱주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9세기부터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가장 많은 그 석탑에서 나타나는 탱주의 숫자인데요. 하층 기단에 탱주가 1개, 상층 기단에 탱주가 1개 나타나는 경우는 9세기 석탑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크게 석탑의 조성 시기를 알 수가 있고요. 고려 시대가 되면은 이 탱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중 기단이 아니라 단층 기단으로 만들어진 석탑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층 기단에 하층 기단에 1개, 상층 기단에 탱주가 1개 들어가는 그 석탑이 9세기 석탑인지 그 고려 시대 석탑인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이제 지붕돌을 보시면 됩니다. 지붕돌을 보면은 3층 석탑의 지붕돌이 하나, 둘, 셋, 1층, 2층, 3층, 아랫단부터 1층입니다. 아랫단부터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석탑 지붕돌의 밑부분이 마치 계단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목조 건축의 공포를 표현한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그 3층 석탑의 매 층의 아랫부분이 계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옥계 받침 또는 지붕돌 받침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옥계 받침의 경우가 통일신라 석탑은 1층, 2층, 3층이 대부분이 5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세기 와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은 5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붕돌 받침, 옥계 받침이 5단, 4단 또는 5단, 4단 또는 4단 하면서 4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이 석탑이 통일신라 석탑일까 고려시대 석탑일까 이렇게 보시려면 일단 이제 이중기단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중기단을 갖고 있고 3층이다. 그러면 일단 통일신라 석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통신라 석탑인지 고려시대 석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옥계 받침이라는 걸 확인하셔갖고 옥계 받침에 이제 4단이 3층 옥계석 옥계 받침이 4단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비례와 조형미가 불국사 석가탑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약간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고려시대 석탑이다 이렇게 고려시대 석탑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고려시대 석탑은 또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그 양식과 형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고려시대 석탑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통일신라 석탑은 제가 말씀드린 탱주의 숫자, 기단의 탱주의 숫자를 갖고 7세기 후반 석탑인가, 7세기 석탑인가, 8세기 석탑인가, 9세기 석탑인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그 7세기 석탑에서 전형기의 석탑이 만들어지고 전형기의 석탑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정형기, 이제 틀이 확실히 확연하게 이제 보급형 석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기 석탑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8세기가 됩니다. 8세기 불국사 석가탑이 대표적인 정형기 석탑인데 그러면 전형기에서 정형기로 넘어가는 그 변화 과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은 경주 구왕리 3층 석탑, 황복사지 3층 석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주 구왕리 3층 석탑에서 전형기에서 정형기로 넘어가는 그 변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탑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불국사 석가탑보다는 여전히 석탑의 크기가 큰 모습, 그 황복사지 3층 석탑에서 확인이 됩니다. 황복사지 3층 석탑은 1942년 해체 복원할 때 2층 지붕돌에서 명문이 있는 금동 사리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연대도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탑의 기준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석탑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동 사리함의 명문이 있는 금동 사리함의 내용을 보면은 692년 신목태후와 효소왕이 먼저 돌아가신 신문왕을 위해서 3층 석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복사지 3층 석탑은 7세기 말에 건립된 석탑입니다. 그런데 7세기 말에 건립된 석탑이 신목태후와 효소왕이 돌아가시자 706년 성덕왕이 불사리 사과 순금 아미타상을 다시 거기다가 봉안한 그런 석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석탑이 개탑되고 열려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복원된 그런 탑이 됩니다. 그 경주 구왕리 3층 석탑은 전형적인 그 정형기 석탑이 등장하기 직전의 석탑, 전형기에서 정형기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지금 석탑의 분류사 속에서는 전형기 석탑에 더 가까운 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행기 석탑인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8세기 들어서면서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석탑의 하층 기단의 탱주가 전형기 석탑이었던 가문사지에서는 3개였었는데 지금 황복사지 석탑에서는 2개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층 기단에 탱주가 2개 들어가 있고요. 상층 기단에도 탱주가 이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그 지붕돌 옥계석의 아랫부분에 있는 옥계 받침이 5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의 그 조각의 수법이 매우 정연합니다. 마치 이제 칼로 그 진흙을 자르듯이 또 물을 자르듯이 그 절단된 면을 보면은 이건 망치와 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칼로 썰어 놓은 것처럼 아주 정연한 모습의 조각 수법이 통일신라 석탑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통일신라 황복사지 3층 석탑의 사리 장원구가 어디에 매납됐는지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보면은 2층 옥계석 지붕돌 상면을 파고 그 위에 금동제 사리함을 봉안하고 사리함 뚜껑을 덮은 다음에 3층 탑심석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3층 탑심석 3층 몸돌 아랫부분을 파갖고 오목하게 파갖고 그 안에 금동제 사리함이 잘 봉안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리와 그 순금 불상을 봉안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서 나타난 확인된 출토된 불상입니다. 그 앉아 있는 불상이 아미타 불상이고요. 서 있는 불상이 이제 처음 이제 7세기 말에 그 황복사지 3층 석탑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야 봉안된 그런 순금제
열의 입상이 됩니다. 불상의 양식을 보면은 열의 입상에는 고식 양식이 많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고식 양식은 뭐냐면은 왼손으로 옷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들고 있는 형태, 그리고 옷자락이 하단부의 옷자락이 조금 뾰족뾰족 나타나 있는 모습, 전체적인 형태를 보았을 때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불상의 모습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삼국시대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 고식 양식의 불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미타바 불상은 지금 그 봉안된 시점을 보면은 시기는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나라 양식이 많이 나타난 그런 새로운 모습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어떤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 불상 양식의 변화만 놓고 보아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기 석탑이었던 황복사지 3층 석탑을 거쳐갖고 정영기 석탑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불국사 3층 석탑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불국사는 지금 석굴암 김대성이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석굴암을 만들고 이후에 불국사를 연이어서 창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국사를 만들다가 김대성이 죽게 되자 나라에서 이제 완성한 것으로 해공왕 10년 774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도 8세기 중반경에는 이제 만들어진 석탑이다. 이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이제 불국사 석가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석가탑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전형기 석탑, 가문사지 석탑처럼 거대한 석탑들이 그 많은 불교가 확산되고 사찰이 증가하면서 사찰마다 석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문사지 3층 석탑 같이 거대한 석탑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비용과 예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석탑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사찰의 후원만으로도 석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규모의 석탑으로 이제 규모가 적절히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영기 석탑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이 불국사 3층 석탑의 의미는 앞으로 이제 3층 석탑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3층 석탑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보여준 게 전영기 석탑, 가문사지 석탑이라고 한다면은 3층 석탑을 보급형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정영기 석탑이고 그 대표작이 불국사 3층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급형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불국사 3층 석탑의 모형은 그 크기와 어떤 비대미와 이중기단의 모습, 그 전체적인 양상은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를 거쳐 삼국시대에서는 많이 보이는 통일신라의 어떤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탱주는 2개고요. 하층 탱주, 상층 탱주 다 2개가 됩니다. 신라 석탑뿐만 아니라 일단 탑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종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앙의 그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부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석탑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인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석탑이 특정한 문화 전통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는 백제계 석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백제계 석탑은 뭐냐면은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통일신라는 구백제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자 신라 문화를 이식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백제 지역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된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엄사라든가 보령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그리고 실상사, 보림사, 다양한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된 사찰들이 지금의 구백제 지역에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0년 넘게 300년 좀 안 되게 통일신라가 구백제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9세기 말에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신라가 혼란하게 되고 9세기 말 10세기 초에 그 후삼국 시대가 접어들고
그 후에 936년에 고려가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936년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가 등장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백제 지역에 백제계 석탑을 모방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계 석탑이 구백제 영역에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확산이 됩니다. 구백제 지역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계 석탑의 확산은 결국 백제 문화의 상징성을 백제 석탑이었던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백제 문화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와 같이 석탑은 한 문화의 상징물로, 한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적 아이콘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통일신라의 문화적 아이콘은 정영기 석탑, 3층 석탑이 통일신라의 문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 석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3층 석탑의 분포를 확인하게 되면은 통일신라 문화권의 북방 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일신라 3층 석탑의 북방 한계선, 가장 북쪽에 만들어진 통일신라 3층 석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동쪽 지역에서는 속초 향성사지 3층 석탑, 예전에는 9세기 석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8세기 석탑으로 8세기 때 만들어진 석탑이다, 그런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속초 향성사지 석탑, 인제의 한계사지에 3층 석탑이 2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천의 물권리사지에도 3층 석탑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 남한여초 석탑이고요. 그 전에 이미 탑의 기단부가 이전된 게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미 3층 석탑이 만들어졌다는 걸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의 중국리사지에도 통일신라 3층 석탑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이제 이전되어 있지만 중국리사지에도 3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원주 거돈사지에도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통일신라 3층 석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주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은 3층 석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성봉업사지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안성봉업사지에 있는 죽산이 3층 석탑이 고려시대 석탑인데, 그 죽산이 3층 석탑 하부에서 통일신라 시대 3층 석탑의 기단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봉업사지가 원래 통일신라 시대 화차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화차사라는 절이 있었을 때 세워졌던 3층 석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는 3층 석탑은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평택의 신복사에 가면은 남한여척이 또 고려초에 만들어진 걸로 확인되는데, 주변에 이제 통일신라 토성이 있기도 합니다. 남한여척이 만들어진 평택 신복사, 석조 비로자나 불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속초미술의 북방한계선은 속초에서 원주를 거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선이 통일신라 문화의 북방한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탑은, 우리가 석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어떤 부처님을 상징하는 종교적 상징물이다, 상징물로서 종교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중요성도 석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석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석탑이 갖고 있는 종교성뿐만 아니라 석탑이 갖고 있는 역사성, 또 상징성을 통해서 한 나라의 문화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선은 평양에서 대동강유역, 평양에서 원산만 이남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신라가 문화적으로 통치했던 지역은 석탑과 다른 석조미술의 분포를 통해 보았을 때, 지금 그 속초에서 원주와 평택을 잇는 지금 그 중부 지역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선 이남 지역이 신라가 문화적으로 통치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사실은 변방 지역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석조미술, 특히 석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탑에 대한 이해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